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때는 2005년도쯤 됐을 겁니다. 저희 집안은 낚시를 즐겨 했었는데요. 친척들도 낚시를 엄청 좋아했고 당일치기로 가까운 곳에 가서 밤낚시 또한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날도 가까운 친척분들과 민물 낚시를 하기로 결정했고 아침 새벽부터 서둘러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포항에서 월포까지는 30분 정도? 그리고 그 사거리에서 20분 정도 더 가면 청계리에 비포장도로가 나오더군요. 청계리는 저희 증조할머님이 사시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선 그곳으로 먼저 발길을 돌렸습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할머니께선 이미 기력이 많이 쇠하신 상태라 대답할 힘조차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식구들은 밤이 되기까지 할머니 댁에 머물러 있었고 저는 가기 전까지 할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낚시하러 왔나? 할머니께서는 힘겹게 소리를 내셔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할머니. 오늘 많이 잡으면 할머니께 매운탕 끓여드릴게요. 알았죠?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뭔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시며 잠을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저녁 8시쯤? 이제 차를 타고 낚시를 하기 위해서 청계리 저수지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워낙 산세가 깊고 비포장도로라 한참을 들어가야 저수지가 나오기 때문에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고 저희는 좀 더 넓은 장소를 택해서 텐트도 치고 낚싯대도 점검하여 그렇게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외삼촌과 저, 고모부 모두 입질이 없는 지 30분 정도 지났을 무렵에 저희 아버지께서 한 마리 걸리셨는지 낚싯대를 대차게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야, 이거 뭐가 이리 힘이 세노? 큰 놈이 물었나? 어이구야. 잠시 뒤 점점 그 걸린 것이 모습을 보일 쯤 검고 길쭉하게 생긴 게 보여서 모두 의아해할 때쯤 외삼촌이 손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이? 저거 장어, 민물장어 아이가? 요새 저런 것도 올라오나? 하며 말할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낚싯대를 당겨서 그것을 건져 올려냈고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민물장어가 아니라 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밤눈이 어두운 편이라 아직 모르시고 계셨고 저는 황급히 아버지를 보고 외쳤습니다. 아버지, 그거 장어가 아니라 뱀입니다. 뱀. 당기지 말고 버리세요. 야가 무슨 소리를 하노? 뱀이 와 지렁이를 무노? 그 순간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말을 농담으로 생각하시고 낚싯대를 당겨서 뱀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덥석 잡으셨고 그 뱀은 순간적으로 저희 아버지의 팔을 물었습니다. 저희 모두는 그 뱀부터 저수지에 내팽겨치고 아버지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 뱀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외삼촌은 황급히 입으로 물린 곳을 막 입으로 빨아내서 뱉으셨고 다행히 병원까지는 가지 않아도 될 그런 상태로 보였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뱀이 미끼를 문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으며
그렇게 반사적으로 아버지를 문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이, 거참 재수도 없네. 아이고, 행님, 그 정도 상처인 게 천만다행입니다. 더 다쳤으면 왜 할 뻔했는겨. 그렇게 30분 정도가 지났고 저희는 다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텐트에 주무시러 가셨고 고모부, 외삼촌, 저 이렇게 3명이서 미끼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유난히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도 붕어 한 마리 안 낚이겠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입질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갔고 시계바늘은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점점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쯤 옆쪽에서 무언가를 물속으로 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거 참나원. 무슨 떡밥을 한 무더기로 던지나. 저 양반이 진짜. 외삼촌이 신경질적으로 푸념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인상이 찌푸려질 정도였고 저러다간 곁에 왔던 물고기마저 다 달아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저희 자리가 양쪽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옆쪽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이었는데 외삼촌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자리에 일어나서 그 나무 건너편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어이, 이보시오. 이 양반아, 여기 당신만 낚시하러 왔어? 어? 그러자 그 첨벙거리는 소리는 뚝 멈추었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쪽에서 외삼촌 말에 수긍을 했기 때문에 조용해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고기는 낚이지 않았고 조금 있다가 고기를 낚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텐트로 잠을 청하러 갔습니다. 근데 저는 밖에서 외박을 하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날도 새벽 6시쯤인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크게 기지개를 펴고 텐트 밖으로 나와서 저수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이라 그런진 몰라도 저수지는 온통 물안개로 뒤덮여 있었고 산속인 만큼 날씨도 꽤나 추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텐트로 돌아가 외투를 입을 때였는데 어젯밤 그 소리가 또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상한 기분마저 들더군요. 어제와 반복되는 똑같은 패턴의 첨벙거림. 저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옆쪽에 있는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서 향했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져가는 첨벙거리는 소리. 나무를 돌아서 그 안개진 곳으로 도착할 때쯤에 저는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개가 뒤덮여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어떤 남자 한 명이 물속으로 뭔가를 계속 던지고 있었으며 저는 발길을 떼지 못하고 그걸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거의 5분 넘게 똑같은 반복으로 뭔가를 던지는 남자. 그러다가 갑자기 행동을 뚝 멈추고 뒤를 돌더니 저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서 그 자리에서 우당탕 막 뛰어서 텐트로 향했어요. 삼촌! 삼촌! 얼른 일어나봐. 왜? 뭔데? 저는 삼촌을 데리고 그 남자가 있는 곳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허나 도착했을 땐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고
누가 있었던 흔적이나 발자국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물마저 엄청 잔잔하더군요. 삼촌은 잠이 덜 깬 채 저에게 말했습니다. 와, 아침부터 깨우러 임마. 삼촌 더 자러 간다. 바로 조금 전까지도 있었던 그 남자. 안개 속에서 무언가를 던지던 바로 그 남자. 근데 내가 도망갔을 땐 이미 다른 곳으로 갔나? 아니면 잠결에 잘못 본 걸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진저리 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일을 겪은 저는 아버지를 부추겨서 빨리 철수하고 가자고 했고, 아버지는 가는 길에 할머니라도 한번 보고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댁에 도착을 했더니 웬일인지 할머니는 집안 마루에 나와 계셨습니다. 무언가를 하염없이 계속 주시하는 눈빛이었고, 전 할머니께 매운탕을 못 끓여드리겠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러 할머니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저희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네? 다음에는 꼭 잡아서 매운탕 끓여드릴게요.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대답해 주셨습니다. 현아, 할미는 뱀 매운탕은 안 좋아한단다. 다음에는 물고기를 잡아. 알았지? 어제 꿈에서 하늘에 계신 오빠가 그러더구나. 너희들이 물고기는 안 잡고 뱀이나 잡고 있다고. 어찌나 그러시든지 내가 밤새 아주 혼났구나. 그 일이 있은 후 2달 후에 저희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산소에 갈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매운탕을 못 끓여드려 죄송하다고요. 근데 제가 봤던 그 안개 속의 그 남자는 아마 저희로부터 뱀을 쫓아주시던 할머니의 오빠분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살았던 집에서 겪은 소름 돋는 실화입니다. 당시 제가 살았던 집의 모습을 묘사하자면, 골목을 들어와서 큰 대문을 열고 반계단 정도 올라가면 현관문이 나옵니다. 그 현관문을 열면 좁고 긴, 양쪽 벽은 온통 맨들맨들한 나무벽으로 되어 있는 계단 통로가 나옵니다. 또 그 계단을 쭉 걸어서 올라가면 이제 신발장이 나오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왼쪽을 보면 화장실, 오른쪽엔 누나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실을 기준으로 왼쪽을 바라보면 큰 발코니 창문이 있었고, 그 맞은편 오른쪽이 제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가장 끝쪽으로는 주방이 있었고, 그 주방 입구 바로 왼쪽이 부모님들의 안방이었습니다. 동네 골목에 있던 주택치고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느끼기에는 결코 작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일을 겪은 건 어느 비오는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탈이 난 것인지 아침부터 배가 아프고 기운이 없어서 학교를 못 나갔던 날이에요. 당시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서 2분 다 회사에 나갈 수밖에 없었고, 누나도 여느 때처럼 학교에 나가 있었죠. 엄마가 나가기 전에 약을 챙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윗배가 콕콕콕콕 찌르듯이 아파서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 위에서 대굴대굴 거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얼마나 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제 귓가에 주방에서 칼 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집에 누가 있건 없건 혼자 방문을 닫고
잠그고 있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때 집에 아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방문을 닫고 잠궈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방 문 밖에서 문을 넘어서 그 칼 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그 칼 가는 소리를 어떻게 아느냐면 당시 마트 할인 코너 같은 데서 칼 가는 기구를 팔았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걸 하나 구매했었고요. 손잡이가 달려있는데 얇은 틈 사이로 칼을 넣고서 이렇게 앞뒤로 막 비비면 갈아지는 기구였는데 엄마가 몇 번 쓰시더니 돈 주고 가는 것만 못하다면서 주방에 방치하듯 놔뒀던 그런 칼갈이였는데 그 특유의 소리가 있거든요. 그걸로 칼 갈 때. 근데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참 동안 계속 칼 가는 소리가 나길래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칼 가는 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저는 그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게 밖은 비가 와서 온통 흐리지 또 시계는 거실에 있어서 제 방 안에서는 도무지 지금이 몇 시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일어나서 방문 앞에 가서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데 갑자기 잠겨있는 문고리를 돌리면서 막 철컥철컥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엄마라면 저한테 대답을 했을 텐데 이거 도둑인가? 하는 마음에 잠긴 문을 그대로 둔 채 저는 침대 위 이불로 가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는 발자국 소리도 뭣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서 그게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관 1층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는데 벼랑간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야, 이게 다 뭐람? 그리곤 곧 거실 밖에서 엄마가 저를 부르면서 막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때 저는 엄마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잠궜던 방문을 열고 나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손에 들려있던 건 다름 아니라 주방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란 눈으로 서있던 엄마가 저한테 묻기를 얘, 너 칼로 뭐 했어? 이게 왜 계단에 있어? 그때 엄마가 말씀하시기로 그 계단 통로에 있는 계단들이 장판이 깔려있는 계단이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1층 현관문을 열자 그 계단 통로 중간에 칼이 장판에 꽂혀서는 꼿꼿하게 서 있는 채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칼을 만진 적이 없다. 엄마가 들어오기 조금 전까지 계속 칼 가는 소리가 들렸고 누가 내 방문을 막 열려고 하길래 나는 도둑이 든 줄 알았다 하고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시간은 오후 1시 30분쯤밖에 안 돼 있었어요. 엄마는 아픈 제가 걱정돼서 직장에 양해를 구하고 집에 일찍 온 거였습니다. 엄마도 섬찟했겠지만 근데 도둑이 들었다라고 하기엔 집안도 너무 깨끗했고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땐 1층 현관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엄마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치만 부모 입장에서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편치만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안은 학교 갔다가 끝나면 꼭 누나 손잡고 같이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집에 혼자 있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희 가족들이 그 집에서 차례차례 안 좋은 일들을 겪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신발장 오른쪽 방을 쓰던 누나가 자꾸 아무도 없는데 계단 통로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고 하고 엄마는 1층 현관에서 열쇠로 문을 열려고 열쇠를 꽂고 돌리는데
엄마가 힘을 줘서 돌리는 느낌이 아니라 안에서 누가 잠금을 풀어주듯이 열쇠가 딸려가듯 문이 열리는 느낌을 주기적으로 받았었대요. 또 결정적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1층 현관계단에서 굴러서 넘어지셨고 그게 총 3, 4개월이 안 걸려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빠는 어찌나 세게 넘어지셨는지 계단 통로 나무벽 한쪽이 깨져 있었죠. 그렇게 아버지가 다치고 난 직후 저희는 얼마 안 가서 그 집에서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더 나은 집으로 가는 거야 뭐 요 정도로만 알고 이사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입시가 끝나고 성인이 될 무렵이죠. 그때 누나도 저도 우리가 왜 그 집에서 이사를 가게 되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사의 결심은 아버지가 계단에서 굴러 넘어졌던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좁은 통로에서 아버지가 넘어지시면서 몸이 애매하게 뒤집히셨는데 그때 발목이랑 무릎이 너무 아픈 와중에 몸은 다시 뒤집어야 하니까 팔 힘으로 벽을 어떻게 세게 밀면서 일어나는데 그 와중에 계단 왼쪽 면 벽이 바삭하고 푹 꺼지더랍니다. 몸을 일으킨 아버지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잠깐 계단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푹 패여있는 그 나무벽 쪽에 눈이 가더랍니다. 근데 그 안쪽에서 아주 작은 복주머니 비슷한 게 있더랍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이게 뭐야 하면서 열어보았는데 거기엔 누구의 것인지 모를 여러 개의 긴 손톱과 머리카락 뭉치가 들어있었다고 해요. 그날 곧장 병원에 다녀오고 난 뒤에 엄마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마침 엄마가 겪었던 기이한 일들 그리고 누나의 이야기 게다가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까지 상기가 되면서 아빠는 절대로 이 집에서는 애들을 기를 수 없을 것 같다면서 곧장 이사를 결정하신 거예요. 게다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진짜 독하신 게 이거 괜히 애들한테 얘기하면 부정탈까 봐서 그 이사간 이유를 저랑 누나의 대입 시험이 모두 끝나기 전까지는 비밀리에 함구하신 거랍니다. 그럼 도대체 그 손톱과 머리카락의 의미는 뭐였을까요? 그리고 혹여 제가 그날 그 칼 가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다면 저는 혹시 위험에 처하진 않았을까요? 이건 대략 20년 전의 일입니다. 부산의 온천장에서 회사 회식을 마치고 직원들과 헤어지고 나니 새벽 2시가 다 되어 있더군요. 늦은 밤이라 택시를 타야 했는데 거기가 유흥가다 보니까 택시 잡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택시 잡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더군요. 저희 집까지 예상 택시비는 한 2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당시 근처에 있는 장려관 숙박비도 한 2만 원 정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텔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장급 여관이었습니다. 택시도 잡기 힘들고 택시를 잡아도 집까지 가는 시간도 있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여관에서 1시간이라도 더 자고 바로 출근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은 여관을 찾다가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선택한 여관이 있었는데 그 여관 이름이 식물장 여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방을 하나 달라고 하니까 방이 없다고 하더군요. 하는 수 없이 그 여관에서 나와서 근처를 둘러보다가 조금 음산해 보이는 다른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에서 방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 카운터에 있는 아줌마가 방이요? 딱 하나 남아있긴 한데
이러며 말끝을 흐리더군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면서 남아있긴 한데 왜요? 뭐 귀신이라도 나옵니까? 그러자 아줌마가 순간적이었지만 아주 뜨끔한 표정을 보이더군요. 결국 205호 열쇠를 받아들고 205호 문 앞으로 갔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불 꺼진 방 안에 어떤 남자가 TV 바로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TV를 보고 있더군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고개만 돌려서 저를 쓱 바라보는데 그 얼굴이 몹시 창백한 데다 표정이 하나도 없던 얼굴.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말하고는 문 닫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줌마한테 아니 아줌마 사람 있는 방을 주면 어떡합니까? 하며 아줌마에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아줌마가 시치미를 딱 대며 사람이 있다뇨. 그럴 리 없습니다. 이러더군요. 저는 기가 차서 그럼 나랑 같이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했더니 순순히 동행하더군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서 205호 앞에 서서 제가 문에 노크를 했어요. 그러자 아줌마가 빈 방에 노크는 왜 하냐며 그냥 덜컥 문을 열더라고요. 그렇게 문이 열리고 그 방 안에는 사람도 없고 불도 TV도 다 꺼져 있더군요. 아까는 분명 어떤 남자가 TV 앞에 쪼그리고 있었는데 머리가 띵 하더군요. 그럼 아까 내가 본 건 뭐였지? 사람이라면 열쇠 없이 그 잠긴 방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럼 답은 하나인데 아줌마는 빈 방임을 확인시킨 걸로 이제 자기 할 일은 다 끝났다는 듯 말없이 카운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아까 본 것 때문에 도저히 저 방에 들어갈 용기가 안 나더군요. 하지만 나가서 다른 여관 가봐야 방이 없을 게 뻔하고 결국 그냥 거기서 자기로 마음먹고 아줌마한테 천일염이나 굵은 소금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줌마도 분명히 거기에 귀신이 있다는 걸 아는 눈치인지 별 대꾸 없이 아래층에 가서 소금을 챙겨주시더군요. 아줌마가 카운터로 돌아가자마자 저는 방에 불을 켠 뒤에 문을 열어놓고 사방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다 뿌리고 난 뒤에 잠깐 기다렸다가 문을 닫았고 욕실에서 씻은 뒤 소금물을 만들어 전신에다가 바르고 침대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누울 자리만 소금을 살짝 치우고 똑바로 누웠습니다. 근데 아까 그 귀신이 언제 다시 나올지 몰라서 통 잠이 안 오더군요. 결국 해 뜨는 걸 보고 나서야 좀 안심이 들어서 잠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귀신은 다시 나오진 않았지만 잠을 거의 못 잔 저는 쾌행한 몰골로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 회식을 해서 제가 술을 많이 마시긴 했지만 제가 거의 취하지 않거든요. 술이 굉장히 세서 제가 실수로 다른 방문을 열었을 리는 전혀 없습니다. 설령 제가 다른 방을 열려고 했다면 열쇠가 맞지 않아서 문이 안 열렸겠죠. 그렇다고 열쇠도 없는 다른 방 손님이 잠겨있는 205호실에 들어가 있을 리도 없고요. 그렇다면 제가 그날 본 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겪은 일입니다. 이제 막 중간고사를 앞둔 저는 그닥 공부를 잘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는 약간은 날라리 학생이었죠.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사고도 많이 치는 그런 불량 학생이었는데, 그런 저에게 후두함을 앓고 계셨던 외할아버지께서 엄마 속 좀 그만 썩히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그렇게 담배 피면 할아버지처럼 된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외할아버지를 뵙지 못하게 되었죠. 제게 있어서 할아버지는 외할아버지밖에 없기도 하지만 외가댁에 가면 다른 친척들 그 누구보다도 저를 먼저 챙겨주시던 외할아버지였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갑작스런 임종은 저한테 충격 그 자체였고 제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저는 평생에 안 가보던 도서관이란 곳도 가보고 버스 안에서도 수학 공식을 외우는 그런 범생이만큼은 아니지만 꽤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명문 고등학교에 턱걸이로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니 이거 엄청 빡세더군요. 쉬는 시간은 쉬라고 있는 것인데 죄다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쉬는 시간에도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공부하는 애들이 태반이었고, 심지어 전년도 수능 문제를 푸는 아이도 셋이나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걸 보고 있으니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론 솔직히 재수가 없었죠. 근데 반에서 가오를 좀 잡던 철없던 저는 애들 따라 공부는 해야겠지만 조금 창피해서 늘 집에 가서 혼자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를 앞둔 하루 전날,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간고사를 하루 앞둔 터라 저는 방에서 스탠드를 켜놓은 채로 공부를 하고 있었죠. 저희 집은 현관에서 들어오면 큰 거실과 방 여러 개, 그리고 베란다까지 있는 단독주택이었죠. 형과 누나 둘은 각각 군대, 취업, 결혼으로 전부 다 나가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 집엔 가끔씩 제 방문을 열어서 담배 피나 안 피나 감시하고 다시 나가시는 아버지와 공부를 할 때면 어김없이 간식과 우유를 가져다 주시는 어머니, 그렇게 셋만 있었죠. 새벽 1시가 넘어가니 아버지 어머니가 주무시는 듯 했고, 저는 기회를 틈타 무려 4시간 동안이나 피우지 못했던 담배 하나를 꺼내서 제 방 창문에 걸터 앉아 뻑뻑 피우고 있었죠. 제 방 창문을 열면 바로 앞쪽에 포도밭이 있는데, 그 포도밭을 쭉 지나서 그 끝쪽에는 이런저런 사연으로 인해 폐허가 된 별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볼 때마다 느끼지만 그 폐가를 보자 몸이 살짝 서늘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더더욱 소름이 돋더군요. 그래서 시선을 잠시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그 찰나 담배 연기 때문에 눈이 무지하게 따가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비비고 찔끔 흘러나오는 눈물을 닦고서 다시 입에 담배를 물고 눈을 뜨니까 눈앞이 살짝 뿌옇더군요. 그런데 그 뿌연 시선 너머 별장 쪽을 바라봤을 때 그 별장 앞마당 쪽에서 누군가가 서성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서성거리다가 갑자기 우뚝 서서는 저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별장 쪽이 어둑어둑해서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여자인 게 확실했습니다. 머리가 바람에 날리는데 생전 처음 볼 정도로 아주 긴 머리였으니깐요. 그런데 그때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 여자가 갑자기 포도밭에 하우스 위쪽으로 올라가더니 제 쪽으로
그 하우스를 타고 걸어오는 게 보이더군요. 긴 머리를 마구 휘날리면서. 처음엔 정신 나간 여자네 했지만 생각해보니 비닐로 된 하우스 위를 아무렇지 않게 걸어오고 있는 저게 사람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온몸이 굳어갔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 창문을 닫아버렸고, 그날은 정말 공부 같은 건 생각도 안 나서 방에 불을 다 켜놓은 채로 침대 이불 속에 몸을 파묻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니까 이게 꿈을 꿨던 건지 진짜였는지 분간하기가 어렵더군요. 아니, 사실은 제가 꿈으로 치부하고 싶었을지도요. 무튼 다음날도 어김없이 저는 방과 후에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날은 왠지 담배가 피고 싶지 않았습니다. 꿈이던 현실이던 바로 전날 겪은 게 너무 무서워서 창문을 열 엄두가 서질 않았던 거죠. 그렇게 한참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 밤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세요? 엄마, 누구 왔어? 아무도 없는데? 누가 벨 누르고 도망갔나 보네. 하여튼 이 동네 꼬마들은 알아줘야 돼. 엄마 아빠 이제 잔다. 제발 좀 주무세요. TV 소리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어 아주. 그래, 미안해 아들. 공부 열심히 하고 화이팅! 어머니께서는 화이팅까지 외쳐주시면서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들어감과 동시에 TV를 끄셨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정말 짜증이 극도로 밀려오더라고요. 수학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안 그래도 짜증이 나 있는 저에겐 그게 어머니든 아버지든 거실을 돌아다니면서 이문저문 다 여러 제껴보면서 발이 장판과 잘 떨어지지 않아서 나는 그 짜박거리는 소리와 문소리, 진짜 너무 거슬리더군요. 아, 진짜 엄마 잔다면서 뭐라는 거야. 이렇게 있는 대로 짜증을 내면서 문을 확 열어 제꼈는데, 희한하게도 거실엔 아무도 없었죠. 뭐야? 다시 들어가셨나? 평소 공부하다가 가끔씩 제가 짜증을 내면 아무 말 없이 그냥 웃으면서 윙크를 날리곤 안방으로 도망가시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셨나 보구나 하면서 저는 방문을 닫았죠. 그런데 잠시 후 이번엔 누군가가 제 방문을 여는 소리가 났죠. 뒤를 돌아보니까 문이 살짝 열려있더군요. 아, 엄마는 맨날 장난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히려 놀래켜드릴 생각에 문을 확 열어 제끼며 문 밖으로 확 하고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그때 안방에서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오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뭔 일 났어? 그래서 순간 그럼 누가 내 방문을 연 거지? 하는 의문과 함께 부모님한테는 그냥 문제가 안 풀려서 소리 질러 본 거다 이렇게 둘러대고는 부모님 방으로 보내드리고 저는 다시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에 스치는 어느 영상 하나, 그건 바로 어제 보았던 그 긴 머리를 한 여자, 하우스 위를 아무렇지 않게 걸어오던 그 모습. 그 영상이 머릿속에 떠오르자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고 침대 이불 속에 들어가고만 싶었죠. 하지만 시험이 바로 내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니야, 그래 아니야, 에이 우리 집 거실에 우풍이 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문이 열린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애써 잊으려고 노력하면서 공부에 열중하기로 했죠.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또다시 귓가에 들려오는 그 발소리. 하지만 이번엔 책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제 바로 등 뒤에서 나고 있었죠. 그 순간 엄청난 공포감과 함께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리고 저는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 너무 공포에 압도된 나머지 막 이러면서 신음만 내뱉고 있었죠. 감히 뒤를 쳐다볼 엄두도 안 났을 뿐더러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터넷에서 봤던 어느 글 하나가 생각이 나더군요.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뒤에 뭔가 귀신이 있는 것 같으면 볼펜을 뒤로 한번 던져봐라. 만약에 소리가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소리가 나질 않는다면 뒤에 있는 뭔가가 그 볼펜을 받은 것이다. 근데 저는 뒤에서 나는 소리가 어떻게든 귀신이라는 걸 부정하고 싶어서 일단 소리가 나길 기대하면서 볼펜을 뒤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탁 소리와 함께 볼펜은 땅에 떨어졌고 볼펜 구르는 소리와 함께 저는 조금 안도를 했죠. 그렇게 스스로 안도를 하면서 다시 제 밑으로 굴러온 그 볼펜을 주우려고 고개를 숙인 바로 그 순간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 일이 일어났죠. 의자 밑에 제 다리 사이로 여기저기 흙이 묻어서 지저분하고 발톱은 언제 깎았는지도 모를 흉측한 발과 까만 아주 새까만 머리카락이 제 종아리 사이에서 하늘거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핑 돌듯 이명이 났고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뒤의 기억은 전혀 나질 않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아버지께서 목이 마르다고 하셔서 물을 가지러 거실에 나왔는데 제가 현관문을 열고 막 어딜 가려고 하더랍니다. 어머니께서는 그걸 보시고는 야, 너 공부 안 하고 담배 피러 가지? 이러면서 제 등을 찰싹 하고 때리셨는데 휙 돌아본 제가 눈이 흰자만 있더랍니다. 검은 자가 하나도 안 보이고요. 그때 어머니는 놀라서 넘어지셨고 뭐 담배 어쩌고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아버지가 방 밖으로 뛰쳐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시고는 이제 제게 소금을 마구 뿌리셨다고 해요. 그제서야 제가 땅바닥에 꼬꾸라졌고 그런 저를 밤새 옆에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시더군요. 그 일이 있고서 다음날 어머니는 그걸 어디서 갖고 오셨는지 엄청 많은 부적들을 집안 곳곳에 붙이셨고 제 베개와 지갑에도 하나씩 넣어주셨죠. 그 뒤로 다행히 그런 일을 다시 겪은 적은 없었고 지금은 이사도 왔지만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바로 기절할 것처럼 아찔할 만큼 무섭습니다. 저희 외가댁 친척형 중 한 명은 오랜 기간 소방관으로 근무해왔습니다. 원래 소방관이 되기 이전에는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만났었는데 소방관이 되고 난 뒤로는 잘 못 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추석쯤이었나? 아마 날이 가을 날씨로 바뀌고 있을 철이었으니까 추석이 맞을 겁니다. 진짜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모이던 날, 그 형도 큰애 삼촌 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 형이 해준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너무나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친척형의 근무지는 구체적인 언급은 불가능하지만 동해 어딘가에 있는 소방서였고
따라서 도심에 있는 소방서와 달리 바닷가 근처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때문에 출동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저희 가족은 집이 천안이다 보니까 명절에 멀리 포항까지 가면 저는 밤에 잠깐 나와서 방파제 가서 낚싯대도 던져보고 그렇게 놀다 들어오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가 밤에 방파제 가서 낚시할 거라고 하니까 그때 형이 꺼낸 이야기예요. 이 시간에 낚시? 너 낚시 어디로 가려고? 그냥 매번 가던 데 가려고. 저기 공원 옆에 있는 방파제 갈까 싶은데. 야, 방파제 쪽은 그냥 안 가면 안 되냐? 저기 해변가에서 해. 밤도 늦었는데. 에이, 해변가 쪽은 잔챙이들밖에 안 나와. 적어도 방파제 위에 올라가거나 갯바위 정도는 가줘야 이게 고기지 하는 것들 나온다. 고비야, 밤에 방파제 위에 올라가는 거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 나 예전에 방파제 사람 구조하러 갔다가 트라우마 생길 뻔했어. 이러면서 형이 해줬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방파제는 테트라포드라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쌓아 올려서 파도로부터 항구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거길 낚시하라고, 올라가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구조물의 사이즈들이 결코 작지가 않은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물이 일렁이는 바닥까지는 뻥 뚫린 곳들의 경우 수미터 이상의 낭떠러지가 형성이 됩니다. 거기에 떨어지면 죽거나 크게 다치고도 살려달라는 소리를 밖에 있는 사람이 전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거나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게다가 방파제에는 따개비류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서 떨어지면서 피부도 죄다 찢어질 테고요. 아마 이런 이야기는 비슷한 관련 괴담에서 다 들어보셨을 테죠. 그런데 어느 날 형네 소방서로 구조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느 낚시꾼이 방파제 위로 옮겨다니면서 낚시를 하던 중 방파제 아래로 떨어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놀란 낚시꾼은 아래에 보이는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불러봤어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내 말 들려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떨어질 때 충격 때문에 의식을 잃은 건지 아니면 죽은 지 한참 된 건지 분간이 가지 않았대요. 그래서 일단은 곧장 119에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죠. 그리고 그 현장에 저희 친척형과 동료분들이 출동을 하게 되었고, 소방관이 출동해서 그 주변이 시끌시끌하니까 주변에 낚시하던 사람들이나 그 주변 어촌 사람들이 좀 몰려왔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구조할 때 형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 이유가 방파제에서 떨어진 그 남성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그나마도 얼굴에는 아직 부패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걸로 봐서 떨어진 지 아주 오래된 것 같진 않아 보였답니다. 그치만 이미 그 구조대원들은 느낌이 쎄한 걸 느끼고 있었답니다. 그 수미터 아래 방파제로 내려가서 대원들이 그 남성을 끌어올리자 그 남자 가슴 아래로는 뼈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물속에 있던 가슴 아래의 살과 내장들은 이미 물고기들이 다 파먹어버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 만약 그 낚시꾼이 발견 못했거나 욕심낸다고 발길한다는 곳까지 더 깊게 들어갔었으면 훨씬 늦게 발견돼서 이미 방개들이 상체까지
다 먹어버렸을걸? 그렇게 방파제 위험하다고 해도 매년 사고 신고 꾸준하게 들어온다? 너도 진짜 조심해. 겁주려고 하는 소리 맞아. 물론 저도 방파제가 위험하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이야기해주니까 해변에서조차 낚시하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시더라고요. 게다가 명절이라고 놀러왔지만 계속 소파에만 드러누워 있던 형의 마음도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더군요. 그러면서도 궁금한 마음에 출동 현장에서 본 어떤 충격적인 장면들이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형이 방파제 이야기는 노파심에서 해준 이야기였을 뿐이라면서 본인 경력 내에 손에 꼽는 몇 가지 끔찍한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이야기만으로도 트라우마를 전가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입을 꾹 닫더라고요. 얼마나 끔찍한 장면들이길래 그렇게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닫았을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 7년 전 제가 실제로 겪었던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의 위치는 경기권인 것까지만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저는 2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 비슷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서 혼술을 하고 있던 중에 TV에서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나오더군요. 그 뉴스 내용이 뭔가 하면 얼마 뒤 하늘에서 엄청난 우주쇼가 펼쳐질 거라 수많은 유성과 별똥별들을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인기 검색어에도 관련 검색어들이 하루 종일 오르락내리락 했었고 이게 되게 역대급일 것처럼 뉴스에서 하루 종일 떠들어대길래 저 역시도 내심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다가 그 인터넷 뉴스 기사 보내면서 야, 이날 다 같이 북악 스카이웨이나 남산공원에 별 보러 갈 사람?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친구들은 서울은 주변이 밝아서 잘 안 보이기도 안 보일 거고 그나마 볼만한 명소들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릴 거라면서 그럴 바엔 경기권으로 짬낚시나 다녀오자는 겁니다. 경기권 저수지나 소류지 같은 데만 가더라도 주변이 어두워서 훨씬 별도 잘 보일 거니까 낚싯대 대충 던져놓고 캠핑 의자에 등 받치고 누워있으면 별도 분명히 잘 보일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 정예 멤버가 총 6명인데 저 포함해서 3명만 가기로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별똥별이 떨어지는 피크 시간이 9시에서 한 10시 전후라고 했었나? 아주 늦은 시간은 아니라서 퇴근 후에 다 같이 교대에서 만났고 미리 알아뒀던 저수지가 있는 그 시골길을 향해서 차를 타고 쭉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쭉 가고 있었는데 퇴근 직후라 그런지 저도 친구들도 되게 비슷한 타이밍에 그 마을을 진입하면서부터 갑자기 뭐에 홀린 듯 엄청 졸려오더군요. 졸려. 뭐야? 나 기면증인가? 갑자기 왜 이렇게 졸음이 쏟아지냐?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진짜 엄청 몽롱하다. 저희가 향하던 곳이 경기권에서도 거의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멀리 보이는 민가에나 드문드문 불이 켜져 있고 동네 식당 같은 곳들은 전부 문을 닫았다 보니까 가로등 불빛 말고는 주변이 어두워서 눈에 아마 피로가 더 컸던 탓인 줄로 알았죠. 그러다가
그 빙글빙글 도는 원형 로타리 있죠. 그 로타리 쪽에서 불이 켜진 곳을 딱 한 곳 발견했는데 치킨집이더군요. 야, 저 집 딱 봐도 옛날 치킨 파는 집 같다. 치킨은 저런 데가 존맛인데 우리 장 깰 겸 내려서 한 마리만 포장해 가자. 셋이서 한 마리면 부족하지 않을까? 아, 근데 편의점에서 먹을 거 많이 샀잖아. 한 마리면 충분할 것 같다. 저희 눈에 들어온 그 매장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세련된 프랜차이즈 매장은 전혀 아니었고, 외관도 옛날 시트지 같은 거 붙여져 있는 그런 허름한 진짜 옛날 치킨에 어르신들한테 소주 한 잔씩 팔 것 같은 흡사 호프 느낌의 가게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터리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그 치킨집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자 안에는 할머니 한 분이 TV를 보고 계셨고, 저희는 메뉴판을 보고 혹시 지금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 포장되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짧은 대답과 함께 능숙하게 한 마리를 포장해 주시는데, 한 마리인데도 양이 딱 봐도 엄청 많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치킨을 받아들고 나와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차 타고 더 들어가서 저희가 목적했던 저수지에 도착을 했고, 낚싯대를 편성한 뒤에 낚시 의자에 앉아 치킨을 뜯으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네 지금 저거 봤어? 봤어. 와, 야 진짜 별똥별이 보이긴 하네. 나 태어나서 처음 봤다. 그때 저희는 사실 낚시는 뒷전이었고 별똥별 보면서 치킨 먹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 시골 같은 데 와서 보니까 별똥별 엄청 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3명이서 먹다 보니 포장해왔던 치킨 한 마리는 금세 뚝딱 사라져버렸고, 심지어 맛도 있어서 못내 아쉽더라고요. 그러다 친구들이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가서 한 마리 더 사오기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가면 문 닫지 않았을까 하다가 혹시 모르니까 가봐서 없으면 그냥 오는 걸로 하고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가위바위보에서 제가 지고 말았고, 저는 차를 세워놓은 곳으로 가서 시동을 걸었죠. 그리고 아까 그 치킨집이 있던 로타리 쪽으로 운전을 해서 다시 10분에서 15분 정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도착했을 땐 역시나 치킨집은 불이 꺼져 있었죠. 근데 차량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치킨집의 분위기가 조금 이질적이랄까? 아무리 불이 켜져 있고 꺼져 있고의 차이지만 외관에서 보여지는 그 치킨집의 느낌이 확 달라진 느낌이라 저는 차에서 내려서 그 치킨집 앞으로 한번 다가가 봤죠. 그리고 저는 너무 놀라서 친구들한테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보세요? 야, 나 지금 그 치킨집 앞인데 지금 졸라 소름 돋는 게, 여기 문 닫은 것 같아서 가게 안쪽 들여다보니까 이 가게 폐업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거 뭔 일이냐? 농담하지 말고 빨리 한 마리 더 사와. 맛있게 잘 먹어놓고 뭔 똥딴지 같은 소리야. 아니, 테이블도 난장판이고 조리기구들도 다 엉망진창이라니까. 이미 폐업한 지 오래된 가게 같다고. 아, 뭔 소리야. 그럼 방금 전에 우리가 여기서 먹은 이 치킨은 다... 뭐지? 전화기 너머의 친구들은 갑자기 화들짝 놀라서는 일단 짐을 챙길 테니까 얼른 자기들을 데리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자고. 근데 친구들이 놀랐던 이유는 저희가 치킨을 먹고
뼈를 담아놓은 봉투를 보니까 그 안에 나뭇가지만 한가득이었대요. 저는 서둘러서 친구들을 데리러 다시 저수지로 향했고, 제가 데리러 갔을 땐 얘네가 짐을 다 정리해서 저수지 초입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다들 벙찐 표정으로 짐을 실은 뒤 그곳을 빠져나오던 중 나머지 친구들이 이거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면서 다시 한번 그 치킨집에 가보자고 했어요. 하여 그곳에 가서 다 같이 확인을 해봤는데 역시나 문은 닫혀 있었고 제가 본 게 맞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상황이냐? 야, 남들이 깽판 쳐놓고 가도 저렇게는 안 되겠다. 이게 뭐야? 얘들아, 우리 잠깐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우리 아까 갔던 치킨집 여기 아닌 거 아니지? 여기 맞지? 그럼 차에 블랙박스에 찍혔을 거 아니야. 우리 그거 한번 확인해보자. 맞네, 블랙박스에 다 찍혔겠네. 근데 일단 여기는 좀 그러니까 우리 서울 가서 한번 확인해보자. 그렇게 허겁지겁 서울에 도착한 뒤에 다 같이 블랙박스 파일을 열어보고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치킨집은 불이 들어와 있지도 않았고 저희가 차를 세운 뒤부터는 검은 화면만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저희가 그 마을에 들어오면서 다 같이 졸음이 찾아왔다고 했을 때 멀리서 그 치킨집을 발견하고 나는 대화의 녹음이었습니다. 야, 저 집 딱 봐도 옛날 통닭 파는 집 같다. 저런 데가 존맛인데 잠 깰 겸 내려서 한 마리만 포장해 가자. 셋이서 한 마리면 부족하지 않을까? 편의점에서 먹을 거 많이 샀잖아. 한 마리면 충분할 듯. 저희의 기억 속에서는 전혀 아니었는데 마치 감정 없는 사람처럼 대화를 나누던 저희. 그날 저희는 무언가에 홀렸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날의 이 모든 상황들을 이해할 방법이 전혀 없네요. 저희 회사 차장님이 MT 가서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차장님은 원래 저기 감자 캐먹는 촌동네에 사시다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어서야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원래 살던 동네에 있는 한 흉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차장님이 살던 동네에 어른들 사이에서 엄청 유명한 흉가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오랫동안 비어진 폐가는 알아보면 별다른 사연이 있는 경우는 없고 단지 집주인이 버리고 떠났거나 아니면 나이 든 어르신들이 별세하시고 비워진 경우 요런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흉가만큼은 어른들이 쉬쉬하고 들어가지 말라고 늘 어린 차장님한테 당부하곤 했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집에서 화재가 2번이나 발생해서 2번 모두 사상자를 냈던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바깥에서 보면 수풀이랑 넝쿨에 뒤덮여 있지만서도 대낮에 보면 그 탄자국들이 다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우연찮게 2번의 화재? 충분히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 보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고 짐작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차장님이 서울로 이사를 오기 얼마 전에 한밤중에 동네가 한바탕 뒤집어진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가 거즘 밤 10시에서 11시쯤?
시골은 그 시간만 돼도 동네가 엄청 조용하잖아요. 근데 마을 저 멀리에서 어떤 여자가 목구멍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는데 그게 비명소리는 아니었고 그렇다고 누구랑 목소리 높여 싸우는 것 같지도 않았대요. 그저 알아들을 수 없는 불명확한 고함소리? 그래서 차장님의 아버지는 가족들을 놔두고 홀로 소리가 나는 곳으로 한번 나가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홀로 나가신 아버지를 엄마는 엄청 노심초사 걱정하셨대요. 그리고 차장님 기억으론 한 30분쯤 안 돼서 아버지가 돌아오셨는데 돌아오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 이런 일이라 있디야. 괜찮아. 얼른 자. 어떤 미친 여자가 한밤중에 횟가닥 했는가 배. 아휴,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난리였어 난리. 아버지의 그 말에 다시 안심하고 가족 모두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차장님은 어제 그 미친 여자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미친 여자는 인근 마을에서 3일 전쯤에 사라진 무당이었다고 들었대요. 근데 어쩐 일인지 어젯밤 동네 사람들 모두가 쉬쉬한다는 그 흉가 마루에 앉아서 알 수 없는 말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누구 말로는 귀신이 그 무당을 그 집으로 불러들인 거라고도 하고 또 누구 말론 그 무당이 신발 키우려다가 귀신한테 잠식당한 거라고도 하고 소문만 무성했대요. 그리고 얼마 뒤에 들린 아주 충격적인 소식은 이거는 소문이 아니라 팩트인데 그 옆마을에서 그 무당 아줌마가 자기 집 문고리에 목을 매서 자살했다는 소식이었답니다. 소름 돋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차장님은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사는 곳과 보고 듣는 것이 달라지니까 점차 그 일은 잊혀지기 시작했답니다. 간간히 무서운 이야기 할 때나 아니면 TV에서 남양 특집이 나올 때 그럴 때나 간간히 한 번씩 떠올랐다고 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차장님이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당당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을 한 차장님은 학기 중에 열심히 학점을 따고 종강 후 여름방학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 같은 과에서 마음 맞는 친구들과 같이 계곡지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남자 셋, 여자 둘 이렇게 5명이서 계곡으로 놀러 갔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계곡에서 차로 한 30분 정도 거리가 차장님이 어릴 때 살던 그 고향 마을이었대요. 그래서 그 계곡지에 도착해서 실컷 물놀이하고 저녁을 먹고 다들 배불러서 퍼져 있을 때쯤 차장님이 친구한테 부탁을 했대요. 여기서 차 타고 30분만 가면 나 어릴 때 살던 동네인데 드라이브 좀 시켜달라고요. 그래서 그 운전할 줄 아는 친구랑 둘만 나가기 그래서 친구들 5이 다 같이 그 한밤중에 차장님의 고향 마을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30분 정도 차를 몰고 가서 마을 초입에 차를 세워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옛날 집을 향해 걸어가면서 여기는 이런 곳이고 저기는 저런 곳이야 하면서 가로등 아래에 설명충이 되어가고 있던 중에 갑자기 친구 한 녀석이 그러더래요. 야, 어디서 이렇게 탄내가 나냐? 잉? 그런데 주변에서 탄내 같은 거는 1도 안 나고 있었대요. 심지어 다른 친구들도 냄새는 무슨 냄새? 하며 되물을 정도로
풀레음밖에 안 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차장님은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져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5에서 10m만 더 가면 옛날 그 흉가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흉가 앞에 거의 다 도달해서는 아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 이거 왜 이러지? 야, 완전히 코가 메울 정도인데? 아, 나 못 가겠다. 난 차에 가 있을게. 그때 차장님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공포심이 온 마음을 잠식하고 있었고, 그때 문득 그 옛날 일들이 하나둘 자세하게 기억나면서 설마 친구도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에 그냥 다 같이 돌아오자고 하곤 민박집으로 차 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때는 그 길에 가로등도 몇 개밖에 없고 캄캄한 밤이라서 그 흉가에 그을린 자국을 그만치 거리에서 바로 알아차리긴 어려웠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친구한테 구체적으로 물어봤대요. 너가 아까 맡았다는 그 탄내 혹시 시골에서 장작되는 그런 냄새는 아니었냐고. 물론 사실 그마저도 안 나고 있었지만요. 그러자 친구는 아니, 그 종이나 장작 타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코가 메울 정도의 그런 탄내였다고 하더랍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들은 꼬치꼬치 캐묻는 차장님에게 무섭게 뭐냐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고, 그제서야 차장님은 아까 다 같이 본 그 흉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걸 다 설명해주고 나자 차 안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소름의 도가니탕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 탄 냄새를 맡았다는 그 친구는 무당 죽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막 바들바들 떨면서 겁에 질렸다고 해요. 그래서 민박집에 도착하자마자 민박집 주인에게 굵은 소금 좀 달라고 부탁을 해서 서로 온몸에 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엔 다행히 별일이 없었고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저도 MT 가서 차장님한테 이야기 듣는데 진짜 소름 돋아 죽을 뻔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겪은 이야기 혹은 알고 있는 이야기 아래 보이시는 메일과 카카오톡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릴게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